별빛 반짝이는 시간에 우리 떠나요. 눈물은 잠깐만 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우리 저 하늘 깊이 박힌 별 보러 가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수레 61번이었습니다.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시는 왠지 우리 충재 시인님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낭독을 해보며 시작을 했는데요. 마침 충재 시인님이 전화가 와서 이 시를 띄워달라고 하시면서 요 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골라놓은 시집을 말씀하셨네요 하면서 잠시 웃었었는데요. 이제 그 깊고 깊은 사랑과 감사의 이야기, 우리 충재 시인님의 이야기 속으로 어머니의 수레 속으로 한번 굴러 들어가 볼까요?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이 좋은 날. 제가 4시에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문정동 좀 몸이 좋은데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어요. 근데 아카시아 꽃이 피고 또 많은 꽃이 지고 또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데 오늘은 죽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책 자체가 사실은 죽음이거든요. 통 전체 첫 번째부터 총 8편은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으셔서 그냥 써야 되겠다고 써놨는데 이게 계속 시가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찾아온 거예요. 이력이 쓰듯이. 그래서 1년 번호를 매겼어요. 여기다가. 근데 그것까지 합치니까 한 85편, 그 8편을 빼니까 한 76편. 76편이 저희 어머니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안 가신다고 하는 거를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모셔다 드려서 27일 거기서 계시다가 마지막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양대학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오는 날 어머니 팔순잔치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잠깐 준비하고 갔는데 한쪽에서 이제 제 아내하고 제수 씨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저는 이제 어머니 모시러 갔는데 어머니 엄마 무시는 거예요. 이제 손을 잡고 이제 큰 딸을 손을 잡고 이제 내가 진짜 가야 될 것 같다. 어저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진짜 이게 마지막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인생을 어떻게 어머니 가시고 싶은다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준비해놓고 한 영혼이 올라오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계시는데 뭔가 아직 미진하게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조금 더 기다리시면 다 준비 끝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서 어머니 다 모시고 올 텐데 우시지 말자. 그래서 하여튼 셋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면회실에서 이렇게 차려놓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냥 물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머니를 그 전에 이게 며칠 전에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의사가 저를 불러요. 큰아들이니까. 여보세요? 그러면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셔야 할 분인데 참 이게 기적이다라고 그러면서 누구는 며칠 날 들어와서 몇 살에 죽고 쭉 원장님한테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모니터 앞에서. 그리고 다 끝나고 나오다가 어머니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주차장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때도 씨가 저를 찾아왔는데 마지막 76번이 그런 스탠드 시술을 다 마치고 어머니가 계속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걱정할까봐 호스피스 병원을 가시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비용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나마 비용도 저희들이 자신들이 보험을 해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한국 같습니다. 하루 그 춤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마음을 탁 놓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스텐트 시술을 받고 가시면서 이제 한 여기 2주 한양대병원 계시는데 여기서 놔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기가 안 떨어지니까 시술가 안 떨어진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가고 싶어 하시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영적인 그날의 내세적인 얘기를 저 계속 많이 좋아하고만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들이 어머니가 담도암 판정받고 말기 판정받은 그 순간부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76번의 시는 어머니 모시고 토요일날 1월 20일날 토요일날 10시 반에 10시에 가기로 했던 건데 사설 응급차가 저랑 약속을 못 지켰어요. 30분을 이유 없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다 끝내놓고 집중치료실에 있어 다 끝내놓고 이제 그 사람들 오면 바로 모시고 내려가려고. 그때도 어머니가 잘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데 네 차를 타고 이동을 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차는 불편하니까 앰뷸런스 차를 하고 직접 제 앞에 타고 어머니 모시고 갈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알았다고 그래서 마음을 되게 놓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3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뭐라고 그러고 싶은데 어머니가 편찮으신 입장이니까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분들은 친절을 다 하고 갔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고 각서 구두로 각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 가자. 사인을 올리고 이제 쌍라이트 키고 가는데 그때 이제 제 딸하고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대응하는 거 참 아팠다고 눈이 또 마주쳤는데 어머님이 그때부터 이제 이게 놓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호스피스 신용으로 가고 이제는 진짜 하늘나라 갈 때가 됐나 보다. 저딴 눈에 물어봐요. 이제 하늘나라 갈까? 이제 가도 될까? 이걸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요. 어머니가 원하셔서 가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천사들을 보내서 어머니를 모셔갈 테니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한참 모시고 내려가다가 샘물 호스피스 병원 2km 남짓해서 응급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1월 20일 날 제가 제 생일인데 사람들이 선생님 생신 축하해요. 문자를 막 가면서도 앰뷸런스 받고 있는데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한 2km 남짓 갔는데 응급처치사가 뚜렷인 거예요. 안 타고 있는데 어르신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제가 보고 있는데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더라고요. 귀는 좀 더 빗살이 붉어졌고 제가 우리 목사님과 전화하면서 40분 전에 이제 출발합니다라고 했는데 전화의 40분 뒤에는 어머니가 분명하셨습니다. 전화했고 비 내리는 날 하염없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제 동생한테 얘기해서 너는 어머니 그 장례 그 식당 가고 나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형사들하고 만나서 조사를 받고 그래서 한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또 뇌치료 환자들이 막 몰려와서 어머니는 그냥 응급환자 바깥에 그냥 누워 계시고요. 돌아가신 상태에서 1시간 남짓 응급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시가 또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게 76번입니다. 영원한 이주라고 하는 시. 이거 한번 낭독을 좀 해볼까요? 76번? 어느 분이 한번 주시면. 예, 76번 한번 누가? 현경쌤 낭독 한번 해봐주세요.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만날 날까지 이 땅의 가련한 족속 위에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소강 잡고 황량한 시대의 강 건너겠습니다. 이토록 짧은 이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속절없이 지나가버린 모자의 정을 위해 남은 생의 영혼의 밭을 기경하겠습니다.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자는 일상 뒤에서 어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두려워해야 할 것도 아니고 기뻐해야 할 것도 아니고 참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태어날 때에 많은 분들의 축하와 박수를 받고 태어났지 죽음도 역시 그게 갈 수 있는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 성격을 닮아서 저희 어머니가 전부 곱창꾼인데 어머니를 닮아서 제가 좀 무뚝뚝해요. 표현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표현 어머니하고 살갑게 대화 나누는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보내드리면서 이런 시가 써졌는지
남들이 보면은 저희 어머니하고 살갑게 대화하는 어떤 그 모자지라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딱 당도암 판정을 딱 받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시, 어머니하고의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굉장히 본질적인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 딸하고 딸 여기 시누나오지만 딸들하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대화 나누면서 저는 옆에서 콩콩 울어요. 이번에 시누나오지만 우리 큰딸이 어머니한테 할머니 돌아가시 이틀 전인데 할머니 너무 사랑 많이 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훈아 할머니가 너무 바빠서 사랑을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딸이 아니에요. 할머니 충분히 사랑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데 또 눈이 좀 고맙어요. 그래서 오늘 딸이 오기에도 안 온 거예요. 제 둘째 딸이 뉴질랜드에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이제 온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야 원래면은 규정 때에 맞춰서 와라. 좋지 않겠니? 그때도 당신의 죽음을 예상치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어머니는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서 제 둘째 딸한테 얘기했죠. 야 중이야 할머니가 구정까지는 못 사실 것 같으니 빨리 와야 되겠다. 근데 급하게 이제 비행기를 예매하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딱 우리 딸이 온 지 한 3일 정도 3일인가 4일 있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부랴부랴 어머니 잘 못 드시니까 가서 온죽에서 호박죽 사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그냥 연하게 끓여가지고 한양 대표가 계시니까 가지고 가신 거예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시는 어머니가 손녀딸이 그렇게 여러 개 싸줘도 호박죽을 다 드신 거예요. 우리 작은 딸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부분도 이렇게 그냥 사진 찍고 나가지고 할머니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그 아빠가 하지 못했던 표현을 아이들이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좀 많이 느끼는데 그러면서 제가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고 삶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화두 질문에 계속 그 천착해 왔지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서 더욱 깊이 있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를 쓴 게 30년이 넘고 직장 생활을 30년이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인생과 생계의 수단인 먹고 사는 이런 그 생존 경쟁 게임을 같이 병행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제가 공부를 하고 그 사이에 인문학적인 도서를 읽고 쓰고 그런 일을 병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온 거죠. 그 성품이 바로 저희 어머니를 닮은 거예요. 어머니가 80대실 때까지 계속 일서를 놓지 않으시면서도 한 번도 일서를 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지겨워서 밥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 거짓말 같은 고백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밤도 딱 판정 받고 나서는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이 심해졌을 텐데도 아주 가볍게 통증을 느끼신 것처럼만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강인하신 분이에요. 그런 강인한 성품의 일부를 제가 생계 현장에서 생존 경쟁을 위해 살아왔던 부분과 문학이라고 하는 인생을 30년 넘게 병행하면서 그 다음에 학습 공부를 하고 인문학 도서를 읽고 하는 게 아마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벌써 책이 제가 나이가 젊은데 책이 제가 22권 나왔죠. 시집이 13권, 14권, 나머지 수필, 칼럼 해가지고 한 22권을 썼고 공부도 참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감사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제가 굉장히 저 자신의 삶을 관리를 잘했다고 봐요. 저는 일기를 한 45년을 그 선영신 우리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우리 소아과로가 이제 막 지금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의 박모걸의 시나 김소호의 시나 윤동주의 시나 이런 부분들에 제가 미쳤다고 봐야 돼요. 중학교 때는 완전 시에 미쳐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미쳤던 것 같아요. 공부보다 시에 미쳐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망정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시를 쓴다 그러면은 네가 무슨 시를 써?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은사님 한 분이 꼭 가서 내 얘기하면 야, 네가 지금 그 시 문학의 열림이 얼마나 되는데 또 내 얘기를 한 얘기하지 마. 저는 저보다 시방은 5년 늦게 그 경향신문으로 등단하신 그 양수덕, 원래 양선희인데 이름을 바꿔서 양수덕 선생님으로 신문을 하신 분인데 이 의사님이 저에게 성함이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문예부에서 문예부를 담당한 선생님이지 국어를 알겠던 선생님은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중학교 태권도를 계속 강구하고 했기 때문에 CA 특별활동 시간도 의외로 그쪽 가는 사람에만 알고 있었는데 문학이 시가 너무 좋아서 제가 문예부로 간 거예요. 도복을 입은 상태에서 문예부를 간 거예요. 그때에 계속 발표를 했어요. 그걸 아마 우리 선생님이 유심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사모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갔는데 여기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오늘 친구니까 주시고요. 근데 학교사님 그 당시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해서 선생님 아이스크림 학교에서 못 먹게 하잖아요. 먹었더니 하루 다 갔는데 그러니까 불화복권을 2개 선생님하고 2개 같이 교수한테 먹었어요. 먹고 있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준비야 너는 10년 뒤에 참 좋은 시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천군만마로 오는 것 같아요. 가난했죠? 공부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저에게 아무도 관심을 써주지 않던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저의 장점과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이 선생님이 모아서 딱 발견해서 저에게 용기를 심어주신 거예요. 야, 할 수 있다. 공부보다도 학문보다도 시에 내시겠습니다. 성공주의를 치닫고 있는 시대에 사람도 물질의 일 부속품처럼 여기고 있는 시대에 경쟁자처럼 여기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돈이 있고 명예와 권력과 이런 분들 좌지우지하며 우리의 목사하고 싶어서 또 등단했으면 책을 내고 싶어서 또 책을 내면 이게 많이 팔리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줬으면 또 그 사람 이름을 좀 이렇게 많이 띄워줬으면 라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야만 되는가 라는 부분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책을 많이 읽고 시집을 내고 이게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책을 이렇게 많이 내냐 뭐 글을 이렇게 많이 쓰냐 쓰고 싶어서 쓰는 글이 아니라 시가 저에게 찾아와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시켜주고 저와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를 위로해주고 저의 존재감 가치를 이 시가 와가지고 저희가 채워주기 때문에 그 시를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열심히 시가고 누군가가 와도 시집을 내주겠다고 시공부를 하잖아요. 또 누군가가 시집을 내겠다고 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저는 쓰기만 하면 제가 벌고 있습니다. 출장에서 하는 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할 만큼의 능력도 없었지만 소시민들의 애와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갈등하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며칠 전에 책을 냈는데 이 책이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갑을과의 다툼, 죽음, 살인, 소송,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죽은 천년도 발견했고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발견했고 수용거리에 목매슬고 사람도 발견했고 이런 분들은 전 직장인들의 삶을 제가 시의 소재와 주제와 나눌 수 없잖아요. 근데 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게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쓴 게 문명의 정원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니죠. 그렇게는 않죠. 읽기는 읽히지 않는 전 관계없어요. 저는 써서 토해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자 문학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냐. 일기도 가장 솔직한 수필이나 가장 솔직한 시 문학이라고 하면 저는 일기를 봐요. 일기를 제가 40몇 년 일기를 써왔어요. 결혼하고 날짜 받으면서 일기는 10몇 년을 일기를 다 태워버렸어요. 혹시 아내가 또 싫어하고 그럴까봐 다 태웠어요. 날짜 받으면 다 태웠어요. 어떤 아이가 제가 일기를 태우면 여자아이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걔가 알아듣지 못하던 아저씨가 쓴 일기인데 10몇 년 동안 썼던 건데 뭐 이렇게 알아듣던 관계없어요.
아직 결혼하게 됐는데 그런 가정이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내가 결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태어난다. 저 혼잣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돈 훈련 갔다 왔는데 제 아내가 한 분을 며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 태워버리는 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애들 이쁘네 이렇게 이제 그 딸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일을 열심히 이쁘다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사탕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주다가 며칠 전에 딱 생각이 또 제가 오해하면 안 되지. 이게 잘 안 줘요. 걔를 안 피해가요. 왜 그러냐면 시인으로서의 자유함을 갖고 대해줬더니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직장에서. 강제 성추행범으로 오늘 제가 고발당했어요. 저희는 스킨십입니다. 대화 쭉 나누면서 안 그래야 하고 툭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며칠 뒤져서 분당경찰서에 저를 고발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CCTV를 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고. 근데 그 있던 애들이 다 40대 초반 중반 애들이에요. 얘는 쉬운 하나인데 다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나머지 전생을 하지 말라는 건가?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건가? 어떤 저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딱 수상한 딸 같은 여자한테 보니 선생님 저는 아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여성들한테 CCTV를 자극 돌렸더니 이거는 보고로 고발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성추행범으로 고발당했어요. 오늘 딸하고 아내하고 그 얘기 못해요. 모르거든요. 자, 그런 사회에서 하면서 그걸 문학적으로 승화시켰을 때에 비로소 그 문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감정이 없다, 다 죽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어떤 류의 시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포스트 모던화되어진 시를 쓰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를 읽는지는 모르지만 역시 그런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화되어 있는 시를 쓰고 있는다 할지라도 역시 거기에는 사람의 끈끈한 정이, 사랑이, 온정이 사라져버린 거죠.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갖고 출판사가 내야 되니까 책을 내요. 또 평론가들이 이걸 또 아름답게 미화해요. 또 출판사와 관계기관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또 이런 거 가지고 괜찮은 하라고 또 자기네끼리 또 이렇게 모여가 또 상을 줘요. 이게 대한민국의 문학의 현실입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 문학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 독자들은 의미 없는 얘기, 의미 없는 글, 아무 재미도 없고 나와 공감 형성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의 글을 찾아서 돈 주고 사서 읽을 만한 그런 그 무지한 독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계속 수년 헛구도시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시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시를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시는 배우지 말고 오히려 제가 시창작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잘 쓰는 방법은 시창작법 2권만 내가 소개시켜주면 어떻게 시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이외에 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뭔가 사상이 되어져 있던 사유에 물이 됐든 아니면 내가 노동을 했든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다른 이유의 그 삶의 전면에서 호심이적인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든 그런 삶을 택해서 한 번쯤 경험해 보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로 올려진 소재와 주제와 사상을 갖고 접목해서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하신 언어로 되어진 집을 지으라는 얘기죠. 이어령 선생님이 그렇게 책을 내고 돌아가신 다음에 담임석의 사모님은 글로 지은 집이라고 하면서 이어령 선생님의 살아온 문학적인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쭉 살아왔어요. 그리고 참 그런 그 성실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진득한 깊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인들의 애로사항을 알아요. 시인들이
밤잠 설쳐가면서 남이 읽어주지 않는 시를 써서 시집을 또 자기 돈 들여서 시집을 내고 또 거기다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우표를 붙여서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도 오잖아요. 그럼 그거 얼마나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데 희생양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저의 인생은 저의 인생입니다. 저의 문학 인생은 문학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마치 글 쓰고 오는 제 하나의 방식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시 이 책으로 들어가면 이 책은 말 그대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의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친히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바빠서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제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 45분짜리 출연해서 이 책 갖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5월달에 70여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이 책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책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기 쓸 수 있었고요. 시가적에 찾아온 순서대로 써서 그냥 몇 권에서 하나, 1부, 2부, 3부, 4부 나눴을 뿐입니다. 저는 14페이지 낙장에 쓰는 편지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낙장에 쓰는 편지. 어머니의 병환을 염려하며 나뭇잎 치는 오후 손가락으로 입 등에다 편지를 쓴다. 바람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햇살 따사롭게 가슴과 등과 정수리를 향해 일제히 급하강을 한다. 떠돌다 누구에게 익히울까? 내 어머니의 기울어가는 세월의 총각으로 하나둘 사라지는 유한한 족속들. 그래도 누군가의 거친 호흡인 양 슬픔은 남아서 이해 가을은 유독 진하게 다가와 가슴이 무겁다. 누군가는 의미 모를 언어를 남발하고 누군가는 의미 없는 몸짓을 남발하고 그렇게 저마다 존재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야속하게 떠나 보내야 할 나의 지구는 병아리를 하면서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려고만 한다. 어머니의 돌덩이 같다던 의지는 불참나무 표피인 양 맥없이 이탈하고 떨어지는 꽃잎에 잠든 한 마리 별과 같이 정은 어느새 늦가을 웅덩이의 물고 같아 메마르고 우리는 이렇게 긴 이별을 준비 중이다. 네, 성부관서 심하고 밀폐되고 고독하다. 어머니의 호화도는 20%를 유지하는가. 간호사들의 손이 쉬이 닿는 집중치료실. 어머니 홀로 사색의 링거를 맞으신다. 아들의 걸음은 늘 생기 현장으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의 끈을 잡고서 반대 현장으로만 간다. 어머니도 그러셨을까? 자식들 눈에 밟히지만 이내 들러나가 하루치 식량값을 구해야만 했다. 눈물 가슴에 머리에서 복부로 흐른다. 어머니 아직 오지 않았어요. 손녀딸 비행기가 이국 하늘을 날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과는 사선 방향을 유지하고 일어나는 세상일. 어머니 혈관의 속도는 변함없으신가요? 그 뉘가 가셨음 하시는데도 그이는 여전히 다녀가지 않고 어머니의 서운한 마음은 유리창 송이인 양 흐리다. 어머니 그냥 두시고 잊으세요. 그의 삶은 그의 몫이 아니겠어요. 새해 들어도 불안당 같은 놈들의 탐욕이 일듯
저들이 종교 행위도 밀폐된 공간 속에서의 예술 행위. 어머니의 신앙은 소녀 아이들처럼 순수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어머니, 오늘 이 아침 노래나 부르다가 가기로 해요. 어머니의 술에 시치유 샘물 호스피스 3동 요양보호사가 시를 읽습니다. 어머니 마음과 귀에 시를 읽어드립니다. 아들 시인의 시를 잘게 부수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가 읽으셨던 시집 붕어빵 장수와 시인을 읽으면서 갓 구운 붕어빵을 드십니다. 그동안 돈 되지 않는 시를 써오기는 했지만 귀 기울여 주시니 효도가 되긴 한가 봅니다. 요양보호사 여사님, 시인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답례로 서너 번의 시집을 또 보내드립니다. 시를 듣지 못한 영혼들도 임계점에서는 어린아이가 된다기에 시 영양제 무상으로 넣어드립니다. 시를 소화 못하시던 어머니가 아들의 시를 드시고 평안을 찾듯 중심 잃은 영혼들이 시 한 수저 들고 기뻐한다면 지금까지는 시를 팔아 빚만 좋은 시인에게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 드시고 영혼의 배 많이 부르시어 천국 가시기까지 많이 평안하세요. 삼동 여사님과 시 요리 많이 해 드시고 천국 가시는 길 기려 잃지 마세요. 말이 너무 길어지면은 또 사설이 되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잠깐 질문을 받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시 생편 낭독을 했는데요. 저부터 질문을 할까요? 네. 네, 일반적인 시집보단 어머니의 수레로 또 이렇게 이 시 중에 어머님께 들려드린 시도 있으실까요? 어머니한테 들려드린 시요. 네. 저희가 제 시면서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많아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포스트를 많이 붙이고 왔는데 어머니 전상서가 어디 있죠? 먼저 찾으신 분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전상서라는 부제가 달린 시가 있어요. 57번. 그럼 그 시는 어머님께 우리 선생님이 직접 들려드리신 거예요? 네. 요거를 이제 제가 들려준 것보다도 시집을 내기 전에 제 작은 아이가 할머니한테 이 시를 들고 말씀을 제 작은 아이가 와서 할머니한테 한양대학교 집중치료실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한테 이 시를 읽어드리니까 할머니가 왜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네네. 어머니의 수레, 어머니의 전상서.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첫 아이로 태어나 일찍부터 어머니 애만 태웠던 지난 나날, 그것도 추억이라 생각하니 한순간도 깃털처럼 사라질 수 없어 늘 무게중심이란 뿌리 잡고 살아왔던 지난날 살아간 아들 노릇 한번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짝을 보내드릴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복받쳐 오르는 그리움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를 향해 부끄러웠던 지난날을 향한 후회였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몇 년치 아들의 생애가 남은 까닭에 두 분 삶의 병목점에서 맞닥뜨려 했던 시절의 아픔을 넘어선 푸른 초장을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장 고쳐매고 가셔야 하는 길, 가시는 목적지를 알고 있기에 편히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이토록 마음이 아프고 그리움이 복받쳐 오르는 것은 어인 까닭인지 알 수가 없어 아들의 생애가 미워지기만 합니다. 걸려오는 수학의 의외도 살갑게 맞이하는 습관을 놓친 그 감성의 불순물이 눈물에 배어 스며 나올지라도 어쩔 수 없는 과거와 현재의 강에서 왈칵 눈물만 쏟습니다. 어머니, 저만치 어머니에 마중하시려고 예수님 손 내밀고 계십니다. 후에 뵙겠습니다. 참사랑과 순수한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 잘 살아드리겠습니다. 훗날 배울 때 어머니의 손잡고 천국 이 땅의 황무함을 저 혼자서는 견디기가 버겁습니다. 어머니, 이 땅에서 기도의 단을 쌓으시며 자식들 뒤를 봐주시던 어머니의 사랑, 하늘나라에 더 튼실한 기도의 후원자 되어 주시려고 먼저 떠나십니다. 열심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들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가족을 건강한 영혼으로 리드하면서 본을 보이겠습니다. 어머니, 영원한 보금자리에서 평안히 안식하세요. 이 시집을 내고 저희 어머니 꿈속에서 3번을 뵀습니다.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힘이 되주셨어요. 그리고 그 힘든 일을 바로 극복해 나가는 원칙이 되죠. 저희 동생 부부가 그래요. 어머니 한 번도 꿈에 안 나타난다고. 전 3번 나타나셨어요. 힘들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희와 영적인 교감을 했듯이 어머니 하늘나라에서 우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같지는 않아요. 이제 직장이든 관계성이든 이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시고 간 게 너무 소중하고 많다. 영적인 소통을 나눴던 자신만이 이 기쁨을, 이 가치를 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쁜 마음을, 아마 저희 어머니 굉장히 기뻐하시고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여기서 친히 마음을 소리가 준비를 하고 또 마주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거기 살짝 저의 얘기를 하면 생신날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부모는 같으니까 저는 엄마는 갑자기 심장마비 통보를 받고 이제 이별을 했던 경우고 아빠는 잠시 이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아빠는 시골 공주집을 떠나온 날 상여로 그 날 집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서 편찮으셔서 서울로 이제 집을 떠나서 나오시면서 몇 번씩이나 집을 뒤돌아봤다고 하시는데, 이제 꽃상여가 이제 집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떠나온 날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네라는 그런 부분에 다 같이 저희도 이제 울었던 적이 있는데. 무언가 그렇게 이별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건 너무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김대신님이 그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시를 쓰시면서 그런 시간들이 그런 시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닥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이제 당면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아니면 또한 우리도 또 자녀들한테 어떤 그런 시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좀 해주실 말씀 그렇게 선생님도 무뚝뚝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별 연습을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 속에 어떤 것들을 했으면 더 좋았을지 후회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후에 어머니가 같이 지내면서
이런 부분은 너무 좋더라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우리가 한국은 체면 문화가 지배를 했어요. 지금도 체면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는 명분론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게 문제죠. 체면을 빨리 보여드릴 거예요. 제 딸들이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한테는 부족한 자식인데 딸들한테 제가 굉장히 가까이 해요. 소소한 거 다 이야기를 해요. 뭐 남자친구들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걸 서슴없이 다 받아가지고 편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힘들다 보니까 자식에게 소소한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늘 저는 마음이 아팠었던 부분인데, 그럼 내가 제 딸들한테는 그런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뭔가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건가에 대한 그런 학교, 책 이런 걸 많이 봐오지 않았겠어요? 좀 많이 개량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체면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명문론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삶,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자유자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절제되는 범위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금 돌아와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걸 못하니,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있으니 늘 불만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소송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입니다. 옛날에 여성들의 위장병이 일본이 1위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위장병. 속 아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못하고 자기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시간도 계속 시간의 초침은 흘러가고 있잖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또 누가 그런 분명했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가다 어떤 일을 당할지, 그 사람 그때 마이크 잡고 신나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당했어?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을 기약하지 못하고 내일 일을 기약하고 모레 일을 기약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나에게 주는 시간,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문제, 오늘 내가 먹는 음식, 마시는 차, 이런 분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갖고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말을 많이 해서 맛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해서 의미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은 통한다. 솔직 담백하게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 부모님이든 형제든 부부든 자식이든 그 다음에 일상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 솔직하게 나 자신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후회는 반감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답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 강도를 엄마에 대한 뭐 예찬과 사랑과 이런 대단한 천재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우리가 어머니 뭐 은혜 뭐 이런 거 어머니 수레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뭘까? 어머니의 수레는 어머니의 인생입니다. 어머니의 삶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전북 고창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의 생계의 의지보다는 몇십 배 더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장갑차, 마치 탱크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물론 그 중간에 아버지가 중심을 잡고 계셨지만, 모든 저희의 가정, 지금까지 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했었던 부분들은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수레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수레는 어머니의 인생이고, 그 수레에 켜켜이 담겨지는 짐, 버거웠던 책임, 의무, 이걸 내가 장남으로서 지켜봤기 때문에 어머니의 수레라는 책임을 어머니의 삶, 어머니의 인생입니다. 잠깐 깨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 제목 짓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에. 네. 그 수레 하나로 그냥 쭉 가셔서 편하셨죠? 그래서 부제가 있잖아요. 부제가 잠깐 있긴 네. 한데, 그래도 그게 좀 너무 참 수월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게 이 시는 어렵게 쓴 시가 아닙니다.
네, 이야기. 시는 어렵게 쓴 시간. 네, 우리 영형동계 선생님 질문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태기 쌤하고 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손을 들었던 것 같고요. 질문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제가 어제 이 책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수레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시골 출신이라 제가 만약에 이거를 쓴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머니의 수레를 타고 왔더라고요. 이 세상에 올 때. 어머니의 수레를 타고 왔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머니는 또 누구의 수레를 타고 가실까? 그래서 시인님의 어머니는 어떤 수레를 타고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그 어느 시에 보면은 리타이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부지에. 리타이어가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건데 어머니가 1월 20일 날 저에게 세상문을 열어주었고요. 1989년 7월 6일 날 저는 어머니에게 타이어를 바꿔 끼워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군복 벗기 전에 어머니 예수 믿어야죠. 저희 어머니가 강구하시던 보니까 하다가 다음 주에 갑자기 오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어머니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시에다가 세상 문은 어머니가 열어주셨고 하늘나라 가는 문은 아들이 열어주셨고 그래서 어머니의 수레는 천사들이 모시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질병도 없고 걱정도 없고 처자식이 아니라 자식들 먹여 살리면서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많이 봤어요. 저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제 앞에서 눈물을 서너 번 보였어요. 그거를 동생들과 모여서 발견했어요. 큰 문제가 아니고 처리 같은 거 없으면 돈이 없으니까 이웃집에서 처리를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와요. 걸어가요. 어머니가 한 번은 저희 러닝샷을 사왔는데 아니 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서 엄마 입어 나 입어 그러다가 어머니 러닝이 빠꾸가 뒤에 어깨줄 빠꾸가 이렇게 뚫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안 입고 잘 추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가지고 그냥 손가락질로 어머니 그 러닝을 확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으시더라고요. 어머니의 눈물을 제가 많이 봐와서 어머니 예수 믿고 그런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수레는 세상에서의 표현하신 수레가 아니라 굉장히 좋고 안락하고 아주 튼실한 수레를 꽃수레를 가졌습니다. 정경재 리타이어 8월 6일 어머니 타이어를 갈아 신겨드렸다. 천리길 산 넘고 돌짝밭을 지나도 해지는 법이 없는 우주를 일원해 본향에 이를지라도 쿠션이 살아있어 고나지 않을 타이어를 밤낮 애지중지 여기시던 옛 타이어가 펑크나 운행을 멈춘 2023년 8월 23일 정오 어머니의 새 타이어에 날개가 돋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몰랐던 일이 어머니 생애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낳고 기르시고 순수 시인 되게 하신 어머니께 처음이면서 마지막으로 드린 선물이 어머니의 영원한 삶이 된 것이다. 항상 고달파 보였던 세상 브랜드 타이어 벗어놓고 물질로도 바꿀 수 없는 천국 브랜드 타이어로 갈아 신으시고 비상을 서두르신다. 세상 길은 어머니가 열어주시고 천국 길은 아들이 열어드린 아름다운 관계. 언제 가시더라도 염려 걱정 없는 무전여행. 이정표 따라 오르다 보면 문 활짝 열려 영원한 천국 환송 잔치에 이르리니 어머니 다시 배울 날까지 평안하셔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손주하고 할머니하고 관계가 더 재미있고 즐거워요. 항상 뭘 만나면 뭐 깔깔대고 나만 빼놓고 이렇게 하고 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느끼게 참 우리 이치웅대 선생님의 그 어머니도 그 손녀딸하고의 관계가 아주 좋고 참 잘 재미있게 지내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한 번 읽었어요. 근데 이거 읽다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된다면은 이거 네, 해볼까? 네. 눈편지. 눈편지. 37. 37번. 눈편지 한 통으로 기별을 엮어 피워간 희비인 백합을 닮은 눈내린 들녘을 지나서던 어머니의 세상. 어머니 그림자 위로 한방 눈이 내리고 있어. 화이트 크리스마스. 누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세상. 어머니의 길은 꽉 막혀서 옹기로 기별을 엮고 손을 뻗어오는 기분. 상가들이 흰옷을 입고 돌아앉아있어. 더는 내롭지 않아. 시에 집을 짓고 무료 분양을 하는 행복. 언어를 바칠 때 뻐기보다는 오히려 침묵. 햇살 내리기 전 이른 아침에 맞이하는 편지. 눈 위에다가 그리움의 닭상을 또 써요. 무엇이 진짜인지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진실을 들을 수가 없어. 이 개성을 눈앞에 둔 어머니께 다시 듣는다. 세상 끝자락은 아직 먼 듯한데 막장과 같은 세상. 아직도 순수를 파종 중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한양대학병원 계시는데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눈이 굉장히 펑펑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 어머니 보고 엄마 한방울이 펑펑펑 내리네. 우리 어머니가 그래? 호스피스병 계실 때도 누워 계신데 엄마 눈이 꽤 많이 쌓여네. 그래? 이런 말 맞아요. 그래? 어머니가 하시는 길에 전 눈의 의미는 뭔가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참 어머니 짧은 기간 6개월을 못 사셨죠. 병원에서 6개월 얘기했는데 의사하고 상담하고 본인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기서 병실에 나와서 반쯤 나와서 또 걸쳐서서 이렇게 저를 봐요. 또 눈이 또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의사인데 주치인데 자기가 자기 아버지 보내드리면서 말씀을 못 드린 게 후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제 아버지도 이렇게 암 들어가셨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게 후회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갔어요. 커피 한잔 마시죠. 뭔가 지하에 들어서 커피를 오면 커피를 시켜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엄마 1년 사신대 1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깡다구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의사들이 1년 산다니까 지금 몇 년도 못 살겠나. 의사들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버텨보자. 엄마 깡다로 버텨봐. 지금 못 살게 뭐 있어. 커피를 드리겠어. 아마 어머니가 그때 1년을 산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과장시키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어머니는 믿으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저희 손자한테 막 부를 때 이제 진짜 가야 되는가. 자식이 거짓말 시킨 걸 어머니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아는 것보다 어머니 이해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제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걸 다 졌던 것 같아요. 돈이 없이 직접 잘려가지고 돈이 없을 때 나 기지고 마는데 호주에다가 얼마나 더 좋은 년한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 동생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걸 저는 다 알기 때문에 어머니 보내드리면서 한 분의 시집이지만 이 증표를 나누면서 어머니하고 제가 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저희 어머니, 저희 영적인 멘토가 저를 지켜주시고 그렇습니다. 유독 어머니 들어가실 때 눈이 참 많이 길었어요. 네. 선생님 아까 제가 읽었던 37번이요. 문편지에서 문편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인터뷰요? 네, 미타이어에서 1923년 8월 며칠로 해서 그 리타이어에 날개가 녹기 시작된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 그 어머니와의 그 정서적인 교감을 여기다 쓰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선생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 사실은 좀 궁금해요. 어머니에 대한. 제가 이제 그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보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하시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보다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어머니 기도가 많았어요. 다만 늘 어머니한테 기도한 거는 어머니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나는 죽을 때 그냥 자신을 고생시키지 않고 그냥 확 죽을 거야 그래요. 또 그게 기도해 그래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고 몇 번째나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니가 원체 건강하셨던 분이고 원체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식의 어머니를 위한 것보다는 어머니에게 기도에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다만 어머니의 말씀대로 고통받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중기사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일찍 돌아가시니까 또 이게 안 되는 게 정이 없죠. 어머니는 사실 6개월 며칠 빠진 6개월인데 너무 짧게 돌아가신 거예요. 고생 안 시키고 돌아가셨어요. 전혀 고생을 안 시키고 돌아가셨어요. 물질적으로만 열어가지고. 근데 어머니 기도대로 사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신앙에서 계속 너무 힘들지 않게 갔다 가면 넘어서만 다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건강을 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몸을 딱 받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지나가다 이렇게 뭐 수액 끄고 가시면 어머니가 김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제 며느리는 싫어하잖아요. 맨날 우리 반찬 안 먹는데 맨날 김치 갖고 오시면 저는 조금 시간 지나서 갖고 와요. 안 먹잖아요. 밥 많이 안 먹으니까. 근데 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알 거예요 아마. 또 갖고 오시고 또 갖고 오시고. 나중에 어머니 아프시고 나서 제 아내가 깨닫고 쌓일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편이랑 어디 이분들이랑 데이트 가다가 통보 받고 이제 갔었던 그런 분인데 상수쌤 그랬더니 하필 또 그걸 아니 그냥 다른 거 읽으라고 하려는데 프린트를 해갖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피해보려고. 네. 근데 이제 어머니의 수레를 쭉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라는 이별을 할 수가 없다고. 어머니란 존재는 늘 가슴에 있는 거라고.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면 이별을 할 수가 없고 늘 가슴에서 같이 사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중대신님이 어머니에 대한 수레로 어머니가 살아온 그 바퀴를 쭉 이렇게 쓰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요. 같이 누구나의 이야기고 우리 중대신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촉촉한 저도 추억을 생각하면서 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는 왜 시 한 편 못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기는 많이 계속 썼었는데 시 한 편 왜 못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 시간 동안 엄마는 그랬지만 아빠랑은 또 이별의 시간이 있었는데 나도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어서 질문을 조금 더 하실 분 있으실까요? 지금 비가 내렸지만 감사하고 14번째 시집을 냈지만 사실 이 시집이 가장 저에게는 소중한 시집이고 앞으로의 제 삶의 허튼 길을 향하지 않게 충분히 이정표가 되어주는 시집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를 좀 많이 쓰기보다는 이제 평론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도
또 소설 2권을 냈는데 소설 2권이 아마 재작년에 시대 2권을 낸 분인데 2권 다 제가 해설을 썼는데 그걸 또 소설 시상국이라는 그 역사 소설하고 남원의 그 3.1절 독립만세에 관한 소설을 냈는데 또 저한테 그 평을 써달라고 해서 2권 다 제가 평을 썼습니다. 5월 6일날 남원에서 마을 회관 앞에서 출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집을 내고 이후에 전리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를 쓴 것보다 아마 평론을 써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하고의 소중한 만남 오늘 기억하고 더 열심히 좋은 글 쓰고 진정성 있게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을 곁에서 함께 호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아마 제가 겸손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제가 목숨이 붙은 인간까지 좋은 글 쓰고 많은 신도하는 문인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까지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귀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같이 낭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천국 가시는 길 배움 티켓으로 이렇게 시집을 내셨다고 하셨는데요.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축복받으신 우리 충재 시인님 어머님과의 이별을 이렇게 시집 한 권으로 오래오래 두고두고 촉촉하게 짙게 그 사랑을 감사함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나눠주신 그 우리 시인님의 오늘 따뜻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